장터에 들어선 나그네. 자, 이게 다 실화를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기도 양지고을 장터에 낡은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삿갓을 깊이 눌러 쓴 나그네 하나가 슬며시 들어섰어요. 행색은 딱 봐도 그냥 평범한 장돌뱅이 같은데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너무 조용하고 눈이 너무 밝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예요. 박문수가 장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장터 한복판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있고 그 가운데서 포졸 둘이 웬 남자를 붙들고 마구 끌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놈, 꼼짝 마라. 관아 창고에서 쌀을 훔쳐낸 게 바로 내 놈이지. 아이고 억울합니다요. 저는 그냥 두부 팔러 그쪽으로 지나쳤을 뿐이라고요. 창고 근처도 안 갔다니까요. 남자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지게에 매달린 두부 보따리가 흔들흔들했어요. 얼굴엔 콧물이 튀어있고 집시는 달아서 발 뒤꿈치가 거의 다 보일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관아 창고에서 쌀을 훔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박문수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박문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어요. 오늘 새벽에 관아 창고에서 쌀 5가마가 없어졌대요. 근데 창고 근처에서 저 두부장수가 지나가는 걸 포졸이 봤다고 그것만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눈으로는 끌려가는 두부장수를 쭉 따라갔어요. 저 사람 신발 집신이에요, 집신. 그 순간 박문수 머릿속에 뭔가 딸깍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박문수가 사람들이 빠져나간 틈을 타서 관아 창고 쪽으로 슬슬 걸어갔어요. 창고는 관아 담장 바깥쪽에 붙어있는 큰 건물이었는데 문 앞에 포졸 하나가 지키고 서 있었어요. 박문수는 지나가는 행인인 척 창고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문 앞 바닥을 눈으로 훑었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발자국. 창고 문 앞 흙바닥이 붉은 황토라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들어간 발자국 하나, 나온 발자국 하나. 두 줄이 뚜렷하게요. 근데 이게 집신 발자국이 아니에요. 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보면 집신은 발자국 가장자리가 집올무늬가 남아요. 근데 이건 가장자리가 매끈하고 뒤꿈치가 두텁게 패여 있었어요. 가죽신이에요. 가죽신. 조선시대의 가죽신은 아무나 못 신어요. 관리나 양반 아니면 장사가 제법 되는 도가 상인 정도나 신는 거예요. 두부장수가 가죽신을 신고 장터를 다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문수는 발자국 크기를 눈으로 어림잡아 기억해두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범인은 따로 있구먼. 박문수가 장터 한켠 주막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어요. 주막 주인은 50대 아저씨였는데 장터 소식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타입이었어요. 박문수가 아무렇지 않은 척 슬쩍 운을 뗐어요. 창고 쌀이 없어졌다는 소리 들었소. 이 고을에서 그런 짓 할 만한 사람이 있소? 주막 아저씨가 막걸리를 따라주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글쎄요. 그런데 솔직히 그 두부장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두부 만들고 6시에 장터 나오는 사람이에요. 쌀 훔칠 짬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이 동네에서 돈 좀 있고 가죽신 신을 만한 사람은 누가 있소? 주막 아저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손가락을 꼽았어요. 관아 사람들이야 당연하고 시장통에선 곡식도가 하는 임서방 정도 되겠죠. 그 양반 꽤 잘 살아요. 근데 요즘 장사가 좀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임서방. 박문수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섰어요. 잘 먹었소. 박문수가 임서방 도가를 찾아갔어요. 도가는 장터 북쪽 끝에 있는 제법 큰 건물이었어요. 대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는데 임서방은 안에 없고 일꾼 하나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박문수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어요. 곡식 좀 사러 왔는데 주인장이 안 계시오. 잠깐 나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박문수는 기다리는 척 창고 쪽을 슬쩍 살폈어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는데 뒤편에 몇 개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다른 가마니들은 다 묵은 짚으로 묶여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집 색깔이 거무튀튀하고 낡은 거예요. 근데 뒤편에 있는 가마니 5개는 짚이 새 것이었어요. 노랗고 탱탱한 새 짚으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박문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없어진 쌀이 5가마. 저기 새 짚으로 묶인 가마니가 5개.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때 임서방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어요. 옷은 제법 좋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고 발에는 번들번들한 가죽신을 신고 있었어요. 박문수의 눈이 그 가죽신으로 향했어요. 밑창에 붉은 황토 흙이 묻어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도 않은 축축한 황토. 관아 창고 앞 흙이랑 똑같은 빛깔이었어요. 임서방이 박문수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서 오시오. 곡식이 필요하시오. 박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곡식은 저기 창고에 있는 거 사면 되겠소. 관아 창고에서 가져온 거 맞지요? 임서방 얼굴이 싹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우리 창고 곡식은 다 정당하게 사들인 거요. 그렇소. 그럼 새벽에 관아 창고 앞은 왜 다녀왔소? 신발 밑에 황토가 아직 안 말랐구먼. 임서방이 자기 신발을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박문수가 품속에서 천천히 마패를 꺼내 들었어요. 달빛도 아닌 한낮인데 그 청동패가 어찌나 서늘하게 빛나던지. 암행어사 박문수다. 임서방, 오늘 새벽 관아 창고에서 쌀 5가마를 훔쳐다 저기 창고 뒤편에 숨겨놨지. 발자국은 가죽신이고 가마니는 새 짚이고 신발엔 황토가 묻어있고. 이래도 발뺌할 거요? 임서방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빚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살려주시오.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살겠다고 엉뚱한 두부장수가 죽을 뻔했소. 빚이 많으면 팔 거 팔고 빚을 갚는 거지.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말이 돼요.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두부장수가 풀려났어요. 포졸한테 붙들려 관아 창고에 갇혀 있다가 나온 두부장수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다 지쳐서 눈이 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관아 문을 나오는데 장터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두부 사줄게, 미안해 하면서 주변을 에워쌌어요. 두부장수가 목이 메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만들어낸 박문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두리번 찾는데 어느새 삿갓쓴 나그네가 고을 남쪽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꼬마 하나가 뒤쫓아가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어디 가요? 두부장수 아저씨가 고맙다고요. 박문수가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을 한번 흔들었어요. 두부 잘 팔라고 전해줘라. 그게 다였어요. 꼬마가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서 낡은 두루마기 자락이 펄럭였어요. 그러다 길이 굽어지는 지점에서 그 나그네는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박문수가 그 고을을 다녀간 뒤로 장터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어디선가 어사어른이 보고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고을을 한동안 바르게 지켜줬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 10월이었다. 충청도 한산 고을로 이어지는 황토길 위에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들고 있었다. 낡은 무명 두루마기에 너른 삿갓을 눌러 쓴 그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보부상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꿰뚫을 듯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연못처럼 고요한 그 눈. 이 사내가 바로 임금의 밀명을 받고 팔도를 누비는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박문수는 한산 고을에 들어서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을 귀에 담아왔다. 한산 소금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직이 노인이 횡령 혐의로 죽음을 맞았다는 것. 그런데 그 죽음이 자살로 처리되어 사건이 급히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었다.
소문을 전해준 것은 인근 주막의 주모였는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조심해서 들으시오. 그 창고지기 영감은 30년 동안 한 번도 이를 그르친 적이 없는 분이라오.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자살이라 믿지 않아요. 근데 관아에서 그리 결론을 내리니 누가 감히 입을 열겠소. 박문수는 주모의 말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삿갓 아래로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짐을 챙겨 한산고을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다. 생선 파는 소리, 엿 파는 소리, 흥정 소리가 뒤엉킨 가운데 박문수의 귀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장터 어귀 돌담 옆에 흰 무명 치마를 입은 노파 하나가 쪼그려 앉아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노파 곁에 천천히 다가갔다. 할머니,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사연이 있으시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씀해 보시오.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어 있었고 눈은 며칠째 울었는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그네 어른, 들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요. 관아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 결론이란 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지요. 말씀해 보시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우리 영감이 소금 창고지기로 일한 지 30년이요.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금 한 톨 집에 가져온 일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흘 전 밤 영감이 창고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소. 관아에서는 소금을 빼돌리다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어르신, 우리 영감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랬다면 왜 집에 재산이 한 푼도 없겠소? 재산은커녕 장례 치를 돈도 없어서 이웃들이 모아줬다오. 박문수는 노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았다. 30년의 성실함, 남겨진 재산 하나 없는 살림, 그리고 급히 마무리된 사건. 어딘가 냄새가 났다. 창고가 어디 있소? 저기 고을 북쪽 끝, 느티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는 큰 건물이오. 근데 지금은 문을 잠가놨다 하더이다. 박문수는 노파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장터를 빠져나왔다. 박문수가 창고에 이르자 과연 굵은 자물쇠가 대문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창고 옆을 천천히 돌며 건물 구조를 살폈다. 남쪽 벽 아래 환기용으로 뚫어놓은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다. 어른 어깨가 간신히 들어갈 크기였다. 박문수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몸을 낮춰 구멍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다.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의 의지에 눈을 적응시키니 서서히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다. 천장까지 쌓인 소금 가마들, 나무 기둥들, 그리고 바닥 한쪽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 박문수는 핏자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살폈다. 창고 바닥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한 사람 아니다. 두 사람이다. 하나는 집신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죽신 발자국이었다. 관리직에 있는 자만이 신는 가죽신.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살이라면 발자국은 한 사람분이어야 옳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더욱이 가죽신 발자국은 피웅덩이 옆을 지나 창고 북쪽 벽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라졌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북쪽 벽으로 걸어갔다. 손바닥으로 벽을 두드렸다. 탁, 탁, 탁 그리고 한 지점에서 소리가 달라졌다. 둔탁하고 텅 빈 소리. 그는 벽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회를 발라놓아 겉보기엔 멀쩡한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가로로 가는 선 하나가 희미하게 나 있었다. 박문수는 그 선을 따라 손가락에 힘을 주어 밀었다. 스르륵 벽의 한 귀퉁이가 안쪽으로 열렸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냄새가 났다. 오래된 흙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기름 냄새. 누군가 이 통로를 꽤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거였다. 바닥에는 흙이 여러 겹으로 밟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박문수는 몸을 낮추고 통로를 따라 걸었다. 10걸음쯤 걸으니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밀자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나와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담장 안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이내 알아챘다.
이곳은 창고 관리 책임자 최 주사의 별채 마당이었다. 박문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최 주사는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소금을 창고에서 빼돌렸다. 창고직이 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 주사는 노인을 죽인 뒤 창고 문을 안에서 잠그고 통로로 빠져나갔다. 창고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 자살로 위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관아의 삿도 역시 최 주사의 손아귀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그토록 빠르게, 그토록 어이없이 마무리된 것이리라. 박문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됐구나. 그날 저녁 박문수는 고을 관아의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남루한 행색이었기에 문지기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다. 이 밤의 관아는 무슨 관아냐? 썩 꺼져라. 최 주사를 불러라. 어사가 왔다 전하거라. 문지기의 얼굴이 굳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최 주사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체격이 좋고 눈빛에 기름기가 흘렀다. 누가 어사라고? 이 밤에 행색도 그런 자가 무슨 어사냐? 그때 박문수가 품속에서 천천히 마패를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 말 두 필이 새겨진 청동패가 빛났다. 암행어사 박문수다. 최 주사, 이 자리에서 내 죄를 묻겠다. 최 주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다. 도망갈 것을 생각했는지 발이 꿈틀했지만 박문수 뒤로 이미 관군 몇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있었다. 소금 창고에서 30가마의 소금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알아챈 창고직이 노인 이동철을 살해한 뒤 자살로 꾸몄다. 창고 북쪽 벽 안에 비밀 통로를 파놓고 내 별채까지 연결하여 소금을 빼돌린 증거가 있다. 소금 위에 찍힌 내 가죽신 발자국도 그대로 남아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최 주사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짚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울음이 터져나왔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박문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내가 빼앗은 소금이 백성들 밥상에서 사라진 소금이다. 내가 빼앗은 목숨은 30년을 성실하게 산한 노인의 목숨이다. 그 죄를 관아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노파는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놀라 문을 열었다. 관아 포졸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영감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진범이 잡혔고 소금을 빼돌린 증거와 살해 정황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영감님은 충직하게 일을 하다 해를 당하신 것이오니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노파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한편 박문수는 이미 고을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다시 낡은 두루마기에 삿갓을 눌러쓰고 어제와 똑같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누군가 급히 달려와 그의 뒤를 불렀다. 어르신, 할머니께서 꼭 한 번만 봐달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한번 흔들었다. 살아생전 억울한 일 없이 사시오. 그뿐이었다. 황토길이 길게 이어졌다. 바람이 낙엽을 굴렸다. 그 나그네의 뒷모습은 이내 먼 길 너머로 사라졌다. 어사 박문수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팔도를 돌았다. 억울한 자의 눈물 앞에 멈추고 권세 앞에서는 마패를 꺼내들며 그의 이름은 그렇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